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에 제공하는 미래교육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5번째 시간에는요, 최근에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뜨거운 화두죠. 교육과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육을 디지털로 전환할 때 기술이 반드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강좌에서도 제가 이 단어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개의 단어죠. 과학과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인간으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한다면, 기술이라는 것은 그 과학적 발견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밑에 에듀테크라는 것을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을 사용해서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죠. 에듀테크라는 거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기술로서 풀어보자는 것을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 하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육과 기술을 논할 때 왜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술이 교육에 적용된다 하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기술이 학교에서 사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사용됐습니다. 학교에서 기술을 사용했죠. 선생님들도 컴퓨터를 쓰셨고요. 컴퓨터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기술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이 강좌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예전까지는요, 선생님들이 쓰는 기술이 어떤 거였죠? 컴퓨터를 어떤 데 쓰셨죠? 학생들을 위한 수업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적이나 아니면 생활 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핵심적인 교육의 활동보다는 그 주변부의 기술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면서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 기술을 오늘 논의할 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이 핵심적인 활동에 기술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무엇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금 학교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조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특히 무선 인터넷은 별로 없었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의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노트북도 아니고 선생님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이 학교의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찾는다거나 앞에 띄운다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죠. 근데 지금은요, 전국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 무선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무선 인터넷을 학교에 설치하면서 아마 선생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망 분리라고 하죠. 교사들이 쓰는 망, 왜냐하면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 성적을 처리한다거나 민감한 자료를 처리할 때 필요한 인터넷망과 학생들이 학습에 쓸 수 있는 망을 분리해서 그걸 망분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2개의 보통 무선 인터넷망을 구성해서 학교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이 학교에 사용되는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2번째가 스마트 기기입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원격 수업이 진행됐잖아요. 그 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 왔지만 지금 스마트 기기가 본격적으로 학교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의 축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째로 제가 여기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놨습니다. 네, 무선 인터넷, 스마트 기기,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요. 수업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거나 수업에 나온 내용들을 익히거나 할 때 정말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는 기술 이렇게 본다면 특히나 배우고 가르치는 핵심적인 그런 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한다면 아마 이런 무선 인터넷 같은 인터넷망, 스마트 기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지금 제가 학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몇 가지 기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바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학교에 현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의 비율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예, 압도적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올해도 많은 기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보급되는 기기의 60% 이상, 70%까지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아예 배제하는 교육청도 있긴 합니다만 일부 교육청에 좀 그치고 있고요. 학교에 자율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노트북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 로고가 있죠. 예, 바로 크롬입니다. 구글이 만든 크롬 운영체제를 탑재한 노트북을 크롬북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우리나라 교육시장에서 크롬북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0%, 3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패드죠. 애플의 로고가 박혀있는 아이패드가 있고요. 네 번째 윈도우즈 노트북.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윈도우즈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웨일이라고 써있네요. 고래가 그려져 있죠. 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가 만든 웨일 운영체제를 탑재한 웨일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학교에서 계시는 정보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기기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배포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럼 그 수요조사를 할 때 이 5개의 기기가 제시가 됩니다. 5개의 기기가 제시가 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셔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에 이 기기를 받겠습니다 하고 교육청으로 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거나 예산이 지급되거나 해서 어떤 학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얘기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기기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 중에 이번에는 좀 형태와 운영체제를 나눠서 제가 좀 특징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앞에 제가 5가지 기기를 좀 설명을 드렸죠. 그 5가지 기기가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느냐가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급별로도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컨텐츠를 학습할 때 어떤 스마트 기기가 더 잘 어울리느냐, 그것도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폼 팩터라는 제가 영어 단어를 써놨는데요. 폼 팩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 기기의 형태를 말합니다. 형태가 다 다르죠. 앞에 지금 맨 앞에 폼 팩터의 맨 앞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이죠. 저런 것을 폼 팩터에서는 슬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판때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 슬레이트라는 폼 팩터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IT 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요만한 서류 봉투에서 실을 이렇게 풀러서 아이패드를 딱 꺼내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태블릿입니다. 저 슬레이트 폼 팩터죠. 그전에도 저런 형태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이패드로 인해서 저런 형태의 스마트 기기가 우리한테 각인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태블릿도 출시가 된 거고요. 저런 슬레이트 형태의 기기는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학교에서 사용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슬레이트 기기는요, 기본적으로 터치가 됩니다. 터치가 되죠. 터치가 되지만 뭐가 없죠? 키보드가 없습니다.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기는 하지만 키보드를 타이핑해서 문서를 작성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따르겠죠. 그렇지만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UI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연령이 낮거나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런 학년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것이, 그 태블릿 옆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트북의 형태입니다. 폼 팩터로는 저거를 클램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조개 껍데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클램쉘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돼 왔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노트북 형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뭔가를 소비할 수도 있고요.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저런 노트북 형태의 기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360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즘에 저 클램쉘 형태의 기기인데 이게 360도로 조개처럼 완전히 반대로 접히는 이런 기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기기는 저희가 컨버터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트북이기는 하지만 화면 터치도 제공을 합니다. 화면 터치도 제공을 하고요. 이런 기기에서는 화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펜도 같이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화면에서 터치로 조작할 수도 있고 노트북처럼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뭔가를 생산해낼 수도 있고 다양한 활용도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터치가 제공되는 노트북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비싸거나 이러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게 저거는 디태처블이라고 그래서요. 키보드와 화면이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0도로 이렇게 꺾이는 컨버터블 폼팩터 같은 경우는요. 터치가 제공되긴 하지만 360도로 접히는 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무겁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태블릿으로 쓸 때 더 가벼운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디태처블이 나오기도 했죠. 많은 학교에서 이런 폼팩터들도 고려해서 스마트 기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에는 뭐가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떨까요? 제가 보는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태블릿으로 불리는 저 슬레이트 폼팩터를 사용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치 기반의 UI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많은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보다는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몇 개 앱만을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학생들이 생산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터치뿐만이 아니라 키보드가 제공되는 뒤에 있는 세 가지 형태 중에 학교에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운영체제가 있는데요. 운영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윈도우, 크롬 OS, 웨일, 그리고 애플의 iO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영체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기 안에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운영체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려면 제 기기에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제가 사용하는 기기에 저장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밑에 있는 크롬 OS나 웨일 OS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우드 기반의 OS예요. 클라우드 기반의 OS라는 것은 사용자의 데이터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클라우드도 많이 쓰시죠. 무슨 뭐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엔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많이 아마 뭐 MS의 원드라이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클라우드에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되고요. 크롬 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웨일 OS와 크롬 OS는 어플리케이션도 접속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기기라는 큰 특징이 있고요. iOS도 사실은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와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OS라기보다는 기기에 설치되어서 앱을 활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지관리의 측면이나 학생들이 바이러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운영체제가 더 적합한지를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옆에 있는 폼팩터와 운영체제를 합쳐서 이런 폼팩터에 이런 운영체제가 올라간 기기가 우리 학교에서는 맞겠구나, 우리 자녀에게는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는 이러한 폼팩터와 운영체제의 조합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자재 선정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여기 해놨는데요. 지금 스마트 기기를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선택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에는 여기 앞에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것도 있고요. 애플이 제공하는 스쿨 매니저라는 것도 있고 네이버가 제공하는 웨일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교육용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아마 교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에는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계정을 발급하고요. 교사분들에게도 계정을 발급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 그 계정에 로그인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들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랫폼 소프트웨어 안에는 수업 관리 도구들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로 치면 클래스룸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수업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 아니 문서 도구, MS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서 도구들을 각 플랫폼 소프트웨어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정을 발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을 통해서 교사나 학생들이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 때 필요한 화상 수업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도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는 과연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는요, 한번 선정을 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쓴다고 하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MS 팀즈도 쓸 수 있습니다만, 아이패드를 학교에서 선택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스쿨 매니저를 쓰게 됩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인 거죠. 윈도우 노트북을 선택하게 되면 뭐 구글도 쓸 수 있고 MS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 기기와 교육용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현재 학교에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도 각 플랫폼별로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지? 어떠한 통제 수단을 제공하지? 우리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수업의 방향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학교의 지금 사례를 좀 보면요, 많은 교사분들이나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런 스마트 기기나 교육용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르게 교육의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고요. 기술 선택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선택이 됐다면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중에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제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앞에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약간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관리나 학생 기록 관리, 여기 평가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나이스의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의 근간을 이루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들은 약간 표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별로 같은 거를 쓴다든지, 교육부에서 나이스 같은 거는 전국 학교가 다 똑같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전근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 관리나 학생 기록 관리 평가하는 소프트가 다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고 학교를 옮길 때마다 새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 소프트웨어는 약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제가 옆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놨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가리키냐면요,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에 분수를 배우는데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분수는 뭐야, 몇 분의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막 설명하시잖아요. 그런 분수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즘엔 돕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UI와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문제가 막 제시되기도 하고요.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학생들끼리 협업도 강화하고 개인화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별로 다른 걸 쓸 수도 있고요. 반별로 다른 걸 쓸 수도 있고요. 과목 선생님별로는 당연히 다른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각 교과목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자율성을 굉장히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와 자율성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말고 플랫폼 소프트웨어라든지 학교에 자율권이 주어진 소프트웨어를 이제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학교에 가보면 이러한 선택의 과정들에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기자재 선정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개최를 해서 주로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정보에 관련된 선생님들, 또 이러한 기기나 기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 네, 관리자분들,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학생 대표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스마트 기기를 쓸 건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건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요, 그냥 업체에서 제공한 스펙표만 본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선호도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간 우리나라 학교에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을 좀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면은 여기 제가 활용성을 갖다 놨습니다. 활용성은요, 기기를 학교에 한번 도입을 하게 되거나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면요, 적지 않은 연한 동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내구 연한이 5년에서 6년이거든요. 학교에 한번 도입하면 5년, 6년을 써야 돼요. 그러면 5년, 6년 후에도 그 시점에도 이 스마트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잘 수업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성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필요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교사가, 어떤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앱이 그때그때 계속해서 달라지고 발생을 할 겁니다. 내년에 필요한 앱이 다를 수 있고요, 내후년에 필요한 앱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는, 우리 학교가 선택하는 이 스마트 기기나 플랫폼 소프트웨어에서 그러한 앱들을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인가를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수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충실히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쓰려고 어떤 앱을 굉장히 좋다고 해서, 앱이 좋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학교에 있는 스마트 기기에서는 안 된대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활용성이 뛰어난가, 다양한 앱을 지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지관리의 용이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교에서 기술 운영의 원칙입니다. 기술을 선택할 때 원칙인데요. 왜냐하면 학교가 어떻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교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수많은 기기를 막 씁니다. 막 써요. 막 자기 것처럼 막 고이고이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 기술적 요소들을 잘 쓰신 학교에서 AS 수요도 꽤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노트북 안에다가 연필을 놓고 닫기도 하고요, 막 이런 AS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이거를 매일매일 수업에 쓴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학교에 가보면요, 정보부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잘 아시는 뭐 남자 선생님, 20대 남자 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스마트 기기 관리 담당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어떤 분을 뵌 적이 있냐면요, 선생님이 어떤 교육 컨퍼런스 같은 데 오셨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조용히 뭐라고 하셨냐면요, 애들이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수업도 준비해야죠, 아이들 가르쳐야죠. 그런데 수많은 스마트 기기 관리 책임까지 맡다 보니까 기기가 부셔졌을 때, 뭐가 동작이 안 될 때, 고쳐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도입된 스마트 기기나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펌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고장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유지관리 포인트 자체가 없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거냐, 이걸 두 번째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안성이라고 해놨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의 성적을 다루는 나이스라든지 공식적인 성적을 다루는 툴들이 따로 있습니다만 수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기기나 교육용 플랫폼 위에서도 뭐 수행평가라든지 하다못해 퀴즈 시험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교사가 통제하는 대로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의도치 않게 밖으로 나간다거나
다른 반으로 샌다거나 다른 학교에 퍼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이 철저한 스마트 기기인가, 보안이 철저한 교육용 플랫폼 소프트웨어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두 번째 유지관리 용이성과 연속성 상에 있는데요.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제가 많은 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거나 아니면 교육용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거나 응용 소프트웨어가 도입되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익히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교사 연수라든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다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시거나 스마트 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도입하실 때는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기자재 선정위원회를 하실 때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활용성, 유지관리 용이성, 보안성,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주요 기준으로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도입 이후에 아마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을 선택했다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교육용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이제 선택이 됐다면 기술을 학교에 적용하게 될 텐데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실행이 됐습니다. 아마 교사 여러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온라인 컨텐츠 선도학교, 여기 뭐 많죠. 미래형 과학교실, 최근에 그린 스마트 스쿨 뭐 이런 것까지 학교를 바꾸기 위한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요, 학교를 선정하게 되고요. 학교에 예산을 주기도 하고요. 또 시험적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학교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범적인 학교를 선정하고 그 시범적인 학교에서 먼저 활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요. 예산을 지원해서 그 학교가 스마트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활용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보고 다른 학교로 확산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그동안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과거에 했던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도 그랬고요.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많이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교육의 기술이 적용되는 절차를 아까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앞선 그런 프로세스들 많이 따라왔는데 기업은 어떻게 할까? 기업도 굉장히 기술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기업에는 1970년대부터 IT 기술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향상이 됐는데요.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뭐 이제 IT 없이 아마 운영되는 기업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새로운 어떤 IT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도입한다고 할 때는 주로 이런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맨 앞이 뭐죠? 맨 앞이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요, 컨설턴트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다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휴가를 처리하는 새로운 IT 시스템을 어떤 대기업이 도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컨설턴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를 어떻게 올리는지, 어떤 경우에 올리는지, 또 올렸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없는지, 반만 쓰는 경우는 없는지, 0.2만큼만 쓰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전부 다 파악합니다. 그걸 컨설팅 과정이라고 하죠. 세부 요구사항을 다 정의한 다음에요, 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다 정의되면 그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초기 버전이 나오면 뭐 베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험으로 적용을 해서 일부 부서에만, 제한된 부서에만 적용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 적용을 하면서 몰랐던 문제들이 새롭게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기능의 변경이 필요하기도 할 거고요. 아,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겠죠.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해서 다시 개발해서 확대 적용을 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교육의 기술이 적용되어 왔던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기업에서 했던 프로세스 중에 이 앞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컨설팅, 세부 요구사항 정의, 개발에 이르고 다시 개선을 하는 이 앞부분을 가리킵니다. 어떤 시범 사업을 할 때는요,
기능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인공지능 교과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개발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교과서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진짜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세부 요구사항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에게 맞게 따라 개발이 되어야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이 교육의 기술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교육에는 어찌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테스트해 본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서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걸 시범 적용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 근데 그게 잘 개발이 되었으면 다행이겠지만 문제점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교육 현장에서도 사실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계에 적용되는 기술은 가능한 한 초기 버전의 완성도가 일반 기업에서 적용하는 기술의 초기 버전 완성도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많은 현장 교사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거죠. 기능을 개발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지금도 물론 의견 수렴을 합니다만 현장 교사분들, 교육의 현장, 교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충분히 수렴되고 그것들이 세부 요구사항으로 정의가 되고 개발이 되어서 초기 버전의 완성도가 올라가야 교육 현장의 초기 적용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되고 그래야지 초기에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처음 나온 디지털 교과서 썼는데 이런 거죠. 써봤더니 기능이 별로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선생님한테 그거 써봤는데 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확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되는 기술에 있어서는 초기 베타 버전의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는 컨설팅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육에, 제가 여기 지금 이 교실에 좀 어두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카피를 영화 홍보 카피에서 제가 좀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교실에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렸나? 어떤 영화에 나왔던 카피인데요. 이건 뭐냐면, 교실 안에 적용된 기술을 과연 잘 통제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기술을 줬을 때, 스마트 기기를 줬을 때, 소프트웨어를 줬을 때 학생들이 그것을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교사의 의도에 맞게만 활용할 것인가 는 굉장히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하나의 신문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앨런 머스크를 포함한 IT의 주요 거물들이 1000여 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6개월만 AI 개발을 좀 멈추자 이렇게 제안을 몇 달 전에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6개월간 개발을 멈추자 한다고 해서 개발을 멈추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연구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장을 한 거죠. 경각심을 저는 일깨웠다고 보는데 AI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느냐를 먼저 좀 살펴보자. 멈춰놓고 살펴보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기술의 속성상 이거를 멈추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기술의 속성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 좀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테크니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테크놀로지에서 뭔가 온 것 같죠? 테크니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와이어드 초대 편집장을 지냈던 케빈 켈리라는 분이 쓴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제안한 개념으로 테크니움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세계적이며 대규모로 상호 연결된 기술계를 가리킨다. 우리가 생태계라 그러잖아요. 생태계가 어떻죠? 서로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어떤 한 군데를 잘못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도 영향이 퍼지고 또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술도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연결돼 있고 굉장히 대규모로 연결돼 있어서 기술이 어떤 한 군데만 컨트롤하거나 그런다고 우리가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기술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요.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테크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생물처럼 스스로 진화하고 성장한다고 이분이 주장했어요.
그렇다는 얘기 뭐죠? 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유명한 말 중에 만들어진 기술은 반드시 사용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테크눔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육에 적용되는 기술을 통제할 필요성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학교에 스마트 기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 여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셨던 게 뭘까요? 네, 굉장히 많은 우려가 실제 있었고요. 우려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수업 시간에 준다면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수업만 할까요? 이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이런 일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학생들이 있죠, 물론. 그래서 학생 사용기기를 통제하는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를 제가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앞에서 5가지의 제가 학교에 보급되는 스마트 기기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뭐 크롬북, 윈도우 노트북, 웨일북,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기기들이 학교에 보급될 때는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맨 앞에 있는 MDM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윈도우즈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저걸 설치해서 관리 교사가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어떤 앱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쓸지 말지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CU라는 건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크롬북에 사용되는 통제 소프트웨어입니다. WBC는 웨일북에 탑재되는 건데요. 웨일북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개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보급되는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는 통제용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교사가 원하는 앱만 학생이 쓸 수 있도록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접근하면 안 되는 사이트들은 다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세 개는요, 패밀리 링크 잼, 패밀리 세이프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제 아들의 윈도우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앱들인데요. 패밀리 링크라는 거는 구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고요. 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통신회사는 SK텔레콤에서 자녀 핸드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요. 패밀리 세이프티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윈도우 노트북의 사용성,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제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사용성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교육에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제하는 수단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잘 통제가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들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MDM 푸는 법 이런 것들이 쉽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잼이라는 걸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한동안 통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 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걸 우회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통제라는 것이 많은 교육청에서 얘기하듯이 스마트기 이걸 깔았으니까 통제가 다 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제라는 것을 학교에서 학교 단위가 됐던 교육청 단위가 됐던 저런 것들을 깔잖아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정했으면 그런 것이 잘 적용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통제의 수단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개선할 포인트가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번 저런 소프트웨어를 깔았다고 해서 계속 통제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미 다 뚫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밑에 보시면 제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히 학생들이 더 성숙할수록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통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제를 잘 따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통제를 따르지 않는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시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강력한 통제 툴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적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자율성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 기술 통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학생들이 사용하려는 수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앞서서 소개해드린 통제 소프트웨어를 세팅할 때, 설정할 때 학생들의 사용 범위에 딱 맞게 그 위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요, 학생들이 한 발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스마트 기기나 교육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율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용 범위가 있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여기까지만 써야 돼 라는 범위가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통제하는 범위를 넓혀놓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통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과 기술에 있어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중력, 안정감 강화에 도움, 부모 목소리로 AI 동화를 구현해준다. 요즘 들어서 스마트 스피커가 많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스피커가 많이 나와서요, 동화를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스피커로 읽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스마트 스피커와 문제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올더스 헉슬리가 쓴 디스토피아를 그린 책이죠. 미래 사회를 그려놨는데, 이 책을 보면요, 인간들은 인공 부화기에서 태어납니다.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요. 몇 명이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등급이 정해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이라 가지고 등급이 정해지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역할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데요, 전부 다 기술로 교육을 통제합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헤드폰, 귀 쪽에다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흘려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가르칠 때는 전기 충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통제하는 사회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교육이 과연 그렇게 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과 기술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교육에 풀어놓을 때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속도 조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빠르게 학교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학교 현장은 준비가 되었는가? 교사는 준비가 되었는가? 학생들은 준비가 되었나?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들을 통제할 준비가 되었는가? 학생들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의 본질이라고 해놨는데요. 가르친다, 변화시킨다. 한 가지를 더 위에 붙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르친다,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교육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고 좋은 영향을 줘서 변화시키는 거죠.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감동 감화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감동은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다. 감화라는 것은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한다. 이런 것들이 교육의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가르친다라는 대전제는 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데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못해왔던 개인화라든지 더 효율적으로 한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기술을 가르치는 우리 인간들이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전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표준화 획일화된 교육에 그동안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를 발현시키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 명의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위해서 기술을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이 교육을 전반적으로 집어삼키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술이 교육의 도구로서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 교육 주체이신 학부모, 학생, 우리 교사, 우리 여러분들이 도구로서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교육과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교육에 어떤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떤 것들이 있고, 좀 구체적인 것에서 제가 좀 큰 그림, 우리가 과연 기술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교육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되고 있나?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교육의 기술이 잘 활용되고 우리들이 그것을 잘 통제해서 주체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획일화되고 표준화됐던 교육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과 달란트들이 잘 발현되고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